정치적 권리는 해가 갈수록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한때 극복했다고 믿었던 어두운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한국에서 인권 옹호자들은 길 위에서 굴뚝 위에서 법원 아닌 법원 밖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45일이 넘게 단식 투쟁을 지속하며 주민들은 9년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이 지난 군사독재 정권을 미화시킬 것으로 보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고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말도 자유로이 할 수 없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리에 나와 있는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들이 자유권위원회의 최종 권고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유엔 제네바 위원들 앞에서 발표한 NGO 구두 발표문. 네. 시민적 서민적 권리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유엔 제네바 위원들 앞에서 우리나라의 53개 NGO 단체들이 가서 이런 발표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시민적 정치적 권리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 집회 결사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권리로 유엔은 지난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제 규약을 채택했다. 뭐요? 유엔에서 지난 1966년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채택했다. 이에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을 검토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자유권위원회 심의가 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 이런 심의가 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지난 심의가 2006년이었으니 거의 10년 만이다. 이번에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그리고 최근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자유권과 관련돼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모두 심의 대상이었다. 2014년 말부터 자유권 대응 활동을 함께해온 83개 인권 시민단체는 83개구나. 11명의 대표단을 자유권 심의 즈음에 제네바 현지로 파견해 로비 활동을 펼쳤다. 자유권 시민은 다양한 국가 출신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자유권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들에게 한국의 인권 실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예리하고 좋은 질문을 바탕으로 권고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유권 심의 기간 동안 위원들의 일정이 매우 빡빡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시민단체 대표단은 유엔 빌딩 카페테리아에서 죽치고 앉아있다가 위원들이 커피를 마시러 나올 때나 식사를 하러 나올 때,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 쫓아가서 로비 문서를 전달했다. 한국의 인권 상황을 여기서 이 로비라는 걸 무슨 돈 주고 하는 나쁜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설명했다는 얘기죠. 한국의 인권 상황을 절박한 심정으로 알린 것이다. 어렵게 잡힌 약속 시간에는 이 로비 문서를 앞에 두고 쪽집게 가을 선생님처럼 형광펜을 들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 쳐가며 위원들을 설득했다. 사실 제네바 현지까지 가서 로비 활동을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평화로운 레마노스가 내려다 보이는 유엔 건물 안은 전쟁 같은 로비의 현장이었다. 그 안에서 외국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이렇게는 안 좋다고 좋은 권고를 꼭 내려달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마음은 뭐라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비통하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제주강정 기지 반대 주민들, 밀양 송전탑 반대 할배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한국의 인권 상황을 알려나갔다. 박래군 구속 정당한가? 유엔의 날카로운 질문. 이렇게 이제 로비 활동을 했더니 자유권 심의 당일 각 정부 부처에서 40명의 한국 정부 대표단이 심의가 열리는 방으로 들어왔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자유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다각도로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법무부 차관의 기조 발언이 끝난 후 지랄.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제 이 시민단체 대표단 11명이 이 자유권 위원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 한국 정부 대표단이 그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한국 정부가 자유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왔고 다각도로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개뻥을 친 거죠. 법무부 차관의 닭뻥이라고 하자, 우리. 걔에 대한 신뢰야. 이 닭뻥을 치면서 법무부 차관의 기조 발언이 끝난 후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질문을 통역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군대 내 동성 간 교제와 관련된 질문을 교제로 잘못 알아들어 군대 내 인권 교육에 대해 답변을 그러니까 이제 그 동성 간의 성적 교제에 관련된 질문을 책으로 잘못 알아들어서 군대 내 인권 교육에 대해 답변을 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첫날 오후 심의가 끝나고 시민단체 대표단은 당일 심의에서 위원들이 내린 권고에 대한 NGO의 답변을 준비해 위원들이 정부 답변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제출했다. 또한 둘째 날 심의를 위한 추가 자료를 밤새 준비해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 자료를 받은 위원들은 둘째 날 더욱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준비해온 답변만 반복하고 추가 답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기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반복할 필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준비해온 답변만 반복하고 추가 답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 보고서에 대한 내용 반복하지 말라고 지적했대요. 유엔에서. 특히 나이젤 로들리 위원은 유엔이 지속적으로 권고한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언급하며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박원순에 대해서 허위소리 사실 계속 유포하고 있는 거잖아. 유엔의 권고사항인데 또 이 사형제 폐지 반대운동 박근혜 지지자들이 주도한 거 아니야.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여론 때문에 위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변명을 일축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여론이 안 좋아서 안 된다고 정부가 변명하니까 그걸 일축했대요. 유발 샤니 위원은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해 이 조항은 민주적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정부가 각종 법안을 매우 모호하게 해석하여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베일에 쌓여있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 전 합동신문센터에 대해서 해당 센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요청했다. 자유권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한국의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변론권이 침해된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 사건, 세월호 추모 집회 때 과도한 공권력 사용, 북한 트위터를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한 박정근 사건, 그리고 7월 중순 구속된 박래군, 4월 16일 약속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며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박래군 4.16 연대 상임위원을 세월호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한 걸 두고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 행위에 책임을 지어야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계속된 날카로운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한국이 자유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는 기조 발언이 무색한 반응이었다. 결국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듣지 못한 채 추가 서면 답변 제출을 하기로 하고 자유권 심의는 막을 내렸다. 유례 없이 강한 권고를 받은 한국 정부. 야, 지금 친노 얘기가 왜 나와? 친노 얘기가 왜 나와? 지금 이거 친노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얘기가 아니라 박근혜가 지금 유엔에서 권고받았다는 얘기야. 친노 얘기가 왜 나와 여기서 지금. 방송에 집중해. 스피커가 없어? 자, 뭐라고요? 유례 없이 강한 권고를 받은 한국. 폭풍 같았던 제네바에서 일주일 노력의 결식인 최종 권고는 11월 5일 발표됐다. 거기에 9년 전에 비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강한 권고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서 현재 수감 중인 병역 거부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권고했다. 이런 권고는 처음이다. 또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포함해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또한 유례없는 권고다. 그동안 박원순이 동성애를 합법화한다고 했다는 거짓말로 온갖 짓거리했던 애들 전부 다 잡아들여야죠. 자유권위원회는 최종 권고문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이걸 주요 권고사항으로 꼽고,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 1년 후에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싸! 너네 내일 뻘짓거리 하면 요거 유엔에서 바로 본다. 유엔이 친노라고? 미친 새끼들. 자유권 심의 때 이름이 언급된 박래군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심의가 끝난 지 며칠이 안 된 11월 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래서 갑자기 풀려났구나. 아니, 그니까, 박래군 씨가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거야. 나도 법정에서,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보석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야. 도주 위험도 없고 신분도 확실하고 주소지가 분명하니 최종 심판까지 집에서 받게 해달라고 보석 신청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이제 박래군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유는 결국 이 유엔 인권위 때문이었네. 유엔에서 좋은 권고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부가 권고를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일이다. 이후 이어지는 기고문에서는 이번에 받은 권고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권고 이행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인지 주제별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또한 자유권 심의에 참가한 시민사회 대표단은 오는 25일 수요일 오후 7시 서울 NPO 센터에서 활동 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자, 결국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정말 반인권적인 차별금지법을 지금 박원순이 추진했던 게 뭐냐? 박원순과 이 새정치연합이 추진하는 게 차별금지법이야.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그 한 구절에 성적 취향을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구절이 성경의 동성애를 금지한 법에 위배된다고. 그러면서 박원순이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처벌받았어요. 그런 주장했던 사람들. 그러니 지금 카톡으로 돌리는 사람들한테 그 내용 꼭 알려주세요. 요 이야기를 맨 처음에 내세운 사람이 유죄 판결 받았다. 당신도 그 고소 대상으로 넣어도 되느냐? 꼭 그렇게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동성애 찬성을 한 사람은 동성애 결혼 합법화에 찬성한 사람은 누구예요? 반기문이야. 반기문. 그러니까 동성애 합법화에 주장한 사람은 반기문이라고. 반기문. 뭔 말인지 알아요? 박원순이 아니라 반기문이 동성애 결혼 합법화에 찬성하는 연설을 해갖고 심지어 상도 받았어. 찾아봐봐. 무슨 상이냐 하면 합의 밀크 재단 메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이 메달을 받았어요. 무슨 메달이냐 하면 합의 밀크 재단 메달이야. 그런데 여기서 웃기는 게 뭐냐? 박원순 문재인을 존나 까대면서 박원순이 동성애 찬성하는 법을 합법화시킨다라고 돌려대던 그들이 반기문이 믿음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또 퍼돌리고 있다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야, 잘 들어. 잘 들어. 박원순은 동성애 합법화도 동성결혼 찬성도 안 했어. 반기문은 동성결혼 찬성 연설을 해가지고 그 운동을 해서 메달을 받았어. 그런데 박원순이 동성애 찬성한다고 개지랄 떨은 놈들이 반기문을 지금 대통령 후보로 밀고 있어. 웬 지랄이니? 이거 웬 지랄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개신교 신자들을 정말 무슨 혐오하고 있어. 개신교 신자들 한국 사람들이 혐오하는 이유가 이런 거야.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 왜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해? 나 진짜 부끄러워 죽겠어, 진짜. 자, 하비밀크 재단에서 메달을 받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동성애,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불법일까요? 그래서 합법화를 추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이미 합법이야.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라니까? 우리나라에 동성애 금지법이 없어. 우리나라에 동성애 금지법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동성애 금지법이 없어. 그러면, 영국은 있었다더라. 영국은 옛날에 그 동성애를 하면 그걸 처벌을 했어. 그게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거에 보면 그 동성애를 영국은 금지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을 감옥에 가둬 놓고 막 그 약물을 주사하고 그랬었어. 그런데 그게 1966년 이후에는 전 세계에서 그렇게 동성애를 금지하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금지하지 못하게 된 거야. 왜? 유엔 인권선언에 성별, 피부색, 나이, 성적 취향 이런 거에 따라서 차별할 수 없다라는 게 유엔 인권선언이기 때문에 종교 이런 거. 그래서 차별할 수 없다라는 게 인권선언이라서 성적 취향을 가지고 불법을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각 나라에서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그럼 미국에서 오바마가 동성애 관련해서 뭘 합법화시켰냐? 뭐냐? 미국 사람들이 투표를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53%가 찬성을 했어. 그것도. 맞죠? 50% 이상이 하여튼 찬성을 했어. 58인가 3인가. 뭘 찬성했냐?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제도를 투표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의 다수가 찬성을 했어. 그래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거야, 미국에서. 동성애는 불법이 아닌데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동성결혼해서 살았어. 그랬는데 한 사람이 죽었어. 근데 이 사람 돈을 버는 남자 역할을 했던 돈을 주로 벌었던 사람이 죽으면 이 가족들이 와서 그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해 가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병원에 있을 때는 게이라고 동성애자라고 가족들이 안 온 거야. 그래서 같이 살았던 이 동반자가 이 사람을 죽을 때까지 똥오줌을 받아내면서 10년을 병간호를 했는데 이 사람이 죽으니까 전 재산을 몰수해서 가져가 버린 거야. 이 가족들이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인들이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미국의 43개 주가 이미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줬던 거야. 재산권에 있어서. 그러다가 오바마가 아예 미국 모든 미국의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통과가 됐어. 그래갖고 이 오바마가 지금 동성애 잡지의 모델로도 나가고, 그러니까 반기문도 그게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기문도 가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법으로 법제화한 미국의 오바마를 칭찬하는 연설을 했던 거야. 그래서 전 세계 동성애 단체로부터 메달을 받았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래요? 아무 말 안 한 박원순더러. 박원순이 미국에서 했던 얘기는 한국은 정서상 동성결혼 합법화는 어렵다라는 말을 했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박원순이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벌금형 법을 만든다. 박원순이 동성애를 찬성했다. 새빨간 거짓말을 만든 거야. 이걸 맨 처음에 만든 새끼 나는 이거 미국 가서 고소해야 된다고 봐. 미국 가서 고소해야 돼, 이런 새끼들은. 아주 개지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성결혼 문제가 나왔고, 우리나라는 그 동성결혼이 원래 합법이야. 불법이 아니야. 만약에 동성결혼이 불법이면 홍석천은 감옥에 가 있어야 돼. 자기 동성애자라고 밝혔잖아. 그죠? 동성애자를 커밍아웃 한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뭐가 없어. 동성결혼에 대한 합법화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동성결혼을 해서 살다가 한 사람이 그렇게 죽어도 그 재산권 보호를 산 사람한테 안 해주는 거야. 가령 이게 미국은 연금도 되게 중요했어.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연금을 받듯이 한 사람이 죽으면 남은 생존자에게 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연금이 인정이 안 됐거든. 근데 이제는 그 미국에서도 다 인정이 되더라 라는 얘기고. 그러면 망치 부인의 입장은 뭐냐? 나는 동성애를 반대해요. 어머, 의외죠? 나는 동성애를 반대해. 왜냐하면
동성 결혼을 해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 동성 결혼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동성 결혼을 나는 반대하고 이 그러니까 동성애를 나는 그러니까 동성 결혼을 반대해. 동성애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뭐 자기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뭐 억지로 뭐 얘기할 수 없잖아. 누구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걸 반대할 수는 없어. 사랑 자체를. 그러나 동성 결혼은 나는 반대야. 그렇게 되면 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많은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운다. 양성애자들은 아이를 낳기만 하고 무책임하게 버리지만 동성애자들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면 그만큼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미국 드라마 중에 모던 패밀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미드 중에 모던 패밀리라는 드라마에 보면 동성 부부가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우는 내용이 나와. 근데 그러면 정말 그 동성 부부가 아이를 입양을 해서 잘 키우고 그리고 이 성적 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는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로 태어나 이성애를 해서 인류가 재생산되는 자연 상태로 태어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맨 처음에 태어나서 보고 자란 사회가 동성애의 부모들 밑에서 자라면 아이들은 이성애에 대해서 그만큼 또 제대로 못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동성 부부가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 그러나 아이가 시설에서 사랑 없이 자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성 부부가 입양하는 게 낫다. 그러나 웬만하면 이성 부부들이 입양을 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성 부부들은 입양을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핏줄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성 부부가 입양을 하면 파양이 많아. 근데 이제 동성 부부들이 입양을 하면 파양이 많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네들은 아이가 없으면 그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게 여러 가지 장점이. 나는 개인적이고 신앙적 입장으로는 동성 결혼을 나는 반대하지만 그걸 법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굳이 반대표를 던지고 싶진 않아. 굳이 이렇게 법으로 반대를 하진 않겠지만 나는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예. 동성애를 권장하고 싶진 않아. 사실은 이게 동성애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이성애자들을 보지 못한 데서 오는 일종의 그런 모습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나는 우리 인간이 그 자연의 섭리대로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아름답게 사랑해서 후손을 낳는 그런 결혼 제도가 유지되길 바라는 게 내 마음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동성애는 어디서 나왔느냐예요. 이 동성애는 역사적으로 나왔어. 무슨 얘기일까요? 동성애가 역사적으로 나왔다. 여러분들 그 스파르타쿠스 봤죠? 아니야, 300이라는 영화 되게 감동적으로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야? 그 스파르타라는 나라에, 그리스의 여러 조각조각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아테네란 나라는 민주주의적인 철학적인 나라였고 스파르타라는 군국주의적인 나라였어. 근데 바로 그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동성애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야. 저기 300명이 죄 벗고 나와가지고 막 가슴에다가 그림자 칠하고 막 열심히 싸웠던 영화 300. 그 300에 나온 스파르타가 사실은 동성애가 되게 많았던 나라인데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에는 애가 태어나면 10살인가 몇 살이 되면 남자들끼리 집단 생활을 했어. 남자들이 전부 다 군인이기 때문에 평생 군인이야. 남자들끼리 집단 생활을 하고 가끔 집에 갔어.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는 그 동성애자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고 또 하나는 동성애가 왜 생겼느냐. 옛날에 이제 뭐가 생겨? 권력이 생겨. 신석기 구석기 시대 때는 사실 결혼제도가 없어.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때는 결혼제도가 없이 왜냐하면 이제 그 구석기 때는 무리지어 이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고 주로 여자가 갑자기 배가 불러서 아기가 태어나. 그러면 그 아기가 엄마는 확실해. 아빠를 몰라. 그래서 구석기 때는 모계중심 사회야. 모계중심 사회로 살다가
신석기 때도 대부분의 시간이 모계중심 사회로 살다가 정착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신석기 말에 정착생활을 하게 되고 그 정착생활을 한 다음에 이 정착민들이 늘어나서 구성원들이 부족이 씨족이 부족되고 부족끼리 연대하고 그래서 군장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이 청동기 문명이 발생하게 되잖아. 그러면 청동기 문명이 발생하게 되면 힘있는 권력자가 생기고 힘있는 권력자가 집단 노동을 통해서 생산된 양의 잉여 산물을 독점하게 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이제 10,000명이 같이 농사를 지었어. 그럼 10,000명이 다 나눠 먹어. 근데 10,000명이 다 나눠주고 남는 게 있으면 대빵이 먹은 거야. 그래서 대빵이 내가 먹을 거라고 목에다가 목걸이하고 그 다음에 저기 청동가를 바짝바짝 그러면서 내가 대빵이다 이렇게 뜬 거야. 그게 이제 이 청동기 군장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청동기 군장들이 생긴 다음에 그들이 만든 게 뭐냐. 자기가 이제 재산을 모았는데 이걸 물려줘야 될 거 아니야. 재산을 물려주려면 확실히 내 피,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야. 거기서 나온 게 뭐냐 하면 가부장제도라 그래서 이 청동기,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이 여자를 독점하고 에게 난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권력을 상속하게 되는 그런 게 만들어지면서 어머 4시 20분 아이고 잠깐만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결혼제도야. 그 결혼제도가 만들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노예제도, 고대사회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족과 노예로 만들어진 사회가 열리는 거야. 그 사회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권력자, 부자 남자들이 여자를 독점하는 거야. 부자 남자들이 모든 여자를 자기 것이라고. 그래서 소위 이 이슬람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저기 아랍 지방에서도 할렘이라는 게 유명했잖아. 할렘. 그게 뭐야? 한 왕이 많은 여자들을 그 후궁들로 독차지하고 모든 남자들이 접근 금지 구역을 만들어서 왕이 혼자 독점했던 여자가 3,000명. 기본이 3,000명. 그랬던 거야. 그런 문화가 그 왕이 3,000명이면 귀족은 10명.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여자 노예들을 사다가 자기가 성적으로 독점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부자 남자들은 여자가 남아돌고 가난한 남자들은 여자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원래 레즈비언보다 게이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적으로 이 아랍 지방에 동성애가 많았던 이유가 그거야. 권력자가 여자들을 모두 독점했기 때문에 여자를 얻지 못한 남자들이 주로 이제 양떼를 치러 나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 동성애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 동성애가 발달하게 된 배경이 거기 있는 거지.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군인들로 남자들끼리만 모여서 하니까 거기서 여자들이 하고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을 모아놓고 키우니까 가까이 있는 남자가 좋아서 동성애가 생기고 그랬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 동성애의 역사적인 기원으로 난 알고 있어. 나는 그게 그 동성애의 기원으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동성애는 그 다음에 그럼 여자들 레즈비언은 왜 생겼냐? 궁중에 갇힌 여자들이 3,000명이야. 근데 이 왕이 하룻밤씩 돌아도 10년 만에 한번 만날까 말까야. 그러다 보니까 궁중에 갇힌 여자들끼리 성적으로 교류하게 되면서 레즈비언이 생긴 거죠. 결국 동성애는 왜 생긴 거야? 권력의 편중 때문에 생긴 거야. 권력과 부의 편중이 동성애를 만들게 된 거예요. 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 동성애라는 건 그 권력자가 여자들을 가둬놓고 남자들에게 여자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원래 자연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동수로 태어나는 거야. 자연의 섭리는. 그래서 동수로 태어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해서 또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인류가 공존하는데 그 권력이 나타나서 이쁜 여자를 전부 다 데려가고 그러면 이 힘없는 남자들은 자기네들끼리 동성애를 하게 된 거였죠. 그게 동성애의 기원이야. 무슨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죠? 동성애들이 애를 낳을 수 없어서 문제라면 애를 낳을 수 있는데도 안 낳는 남녀 부부도 문제 아닌가요? 아니 내가 지금 남녀 부부더러 애 낳지 말래? 좀 뭔 소리야? 좀 뭔 소리냐고? 내가 지금 남녀 부부더러 애를 낳지 말랬어? 지금 남녀 부부들이 만나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스피커가 없어? 스피커가 없는 거야?
아이폰이면 스피커가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데. 예. 자, 그래서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동성애의 역사적인 배경을 나는 이해를 하고 있어.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 인류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려면, 그리고 우리의 조상, 우리의 뭐라 그러나 인류가 재생이 되려면 이 이성애자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나는 뭐라 그러나 이성 부부가 계속 유지되길 바래. 동성 부부보다 이성 부부가 유지되길 바래. 근데 단지 동성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인권을 탄압하는 건 난 반대야. 나는 동성애를 권장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단지 동성애를 한다는 이유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은 반대. 분명히 반대. 나는 동성애를 권장하지 않아. 동성애를 막 하라고 그러고 싶진 않아. 그리고 막 내 딸더러 동성애 괜찮은 거야 라고 난 얘기하지 않아. 그러나 동성애란 이유로 내 딸이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면 난 딸을 야단칠 거야. 그건 옳지 않다는 얘기죠.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나는 이성애자야. 그러니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막 권고하고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권장할 만한 사항은 난 아니라고 봐. 그러나 단지 동성애자란 이유로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동성애자들도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과 똑같이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애인의 인권 왜 보호해줘야 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그 공무원이 되는데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동성애자는 공무원이 되면 안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지금 캐나다 총리인가? 그지? 캐나다 총리인가 어디 총리인가가 동성애자임을 밝히지 않았어요? 지금 세계적인 분위기는 그 동성애에 대해서 막 핍박하고 반대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그냥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뭐 비누 좀 주워줘 이런 게 참 나쁜 태도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군대에서 남자들끼리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할 때 비누를 후임사병한테 비누를 주우라고 그러면서 성폭행했다라는 것을 저 농담처럼 저렇게 하는 거야. 참 잔인한 일이에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동성에 대해서든 이성에 대해서든 성폭행은 성적 취향이 아니래. 어디서 다 이런 말이더라? 이 성폭행은요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동성이든 이성이든 성폭행의 문제는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적 성향의 문제래. 폭력적 성향의 문제이지. 그래서 그거는 뭐라 그러나 아주 남을 괴롭히기 위한 게 목적이라. 그래서 소위 뭐라 그러나 그때 며칠 전에 나왔다. 성매매 합법이냐 그러니까 성매매를 불법으로 우리나라는 정하고 있는데 이걸 합법화하자는 얘기 때 나온 얘기야. 성매매가 많아지면 성폭행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성매매를 합법화시키면 성폭력이 줄어든다는 논리는 틀렸다. 왜냐? 성매매가 있어도 성폭행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 이유가 성폭행은 폭력의 문제이지 성적인 욕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에 안 드는 채팅이 있다면, 마음에 안 드는 채팅이 있다면 반응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채팅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반응한 사람도 블랙이에요. Q2501 블랙이야. 방송 시간에 마음에 안 드는 채팅은 뭐 하면 돼요? 그냥 안 보게 하면 돼. 안 보게 하면 되는데 왜 그거 갖고 시비를 걸어? 블랙이야. 나 앞으로 강퇴 안 시키고 블랙 할 거야. 채팅창에서 마음에 안 드는 채팅을 했다고 거기에 막 댓글 달고 이름 쓰는 애들을 난 2인 1조로 봐. 둘 다 블랙이야. 뭔 말인지 알았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는 뭐다? 차별 금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성별이든 피부색이든 부모의 국적이든 또는 나이든 성별이든 성적 취향이든
어떤 조건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면 안 된다. 나는요, 한국 교회가 동성애 금지를 외치고 있잖아. 그러면 교회에다 써붙여요. 동성애자 출입금지라고. 교회에서 동성애자 출입금지라고 안 붙여놨잖아. 왜? 동성애자들 중에서도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 출입금지란 말을 안 붙여놓는다? 그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으면 동성애자 출입금지라고 붙여놔. 신천지 출입금지 붙이듯이 동성애자 출입금지라고 붙여놓으라고. 그러면서 이 교인들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막 혐오하고 막 비난하고 그런단 말이야. 사실 성경에 동성애를 권장하지 않아요. 동성애 나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대로라면 저기잖아. 결혼도 나쁘다고 나와 있어. 바울이 그랬잖아. 자기는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혼자 살았어.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해석하는 게요, 굉장히 편의적이라는 거야.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만의 논리를 가졌어. 이게 왜 그랬냐? 우리 한국 교회에 이상한 기독교 문화가 왜 왔냐 하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개신교가 들어온 게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반에 개신교가 들어와. 그런데 소위 이제 일제강점기 그 즈음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들어왔던 개신교를 전파했던 사람들, 그때 미국의 문화야. 그때 미국에서 금주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술을 만들어 먹으면 막 잡혀가고 그랬던 시절이야. 그래서 술을 일체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미국에서 동성애자를 굉장히 혐오해갖고 동성애 혐오를 막 해서 죽이고 막 그랬었던 시절이야. 1960년까지. 그런 문화 속에서 미국의 그 개신교 문화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서 되게 이상한 그 교회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예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의 명령 10계명도 어기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것도 어기고, 교회에서 만들어낸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인간과 인간을 차별하고 막 못살게 굴고, 무엇보다 교회에 왕따가 있다는 것부터가 교회가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요, 자살한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면서 자살한 사람에게는 저기도 안 가. 초상도 안 치러줘. 근데 나는 만약에 교인 중에 누가 자살을 했다면, 나는 목사가 그 교회 초상장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장례식장에서 3일 내내 그 목사가 거기서 벌을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누군가 자살했다면 그건 그 목사님이 그 영혼을 돌보지 못한 거야. 그 영혼의 아픔을 치유하라고 목사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목사가 그 영혼을 돌보지 못해서 그가 죽었다면 목사가 벌 서야 되는 거야. 근데 쟤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자기 책임이 아닌 척해. 난 그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왜 자살을 죄라, 그러면 망치 부인은 자살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자살은 죄는 아니지만 불행이에요. 왜냐?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 뭐냐 하면, 우리가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자살을 해. 내가 죽으면 다 끝나지. 죽으면 이 세상,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아서 자살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환상이 뭐냐? 자살한 사람은 자살한 순간의 고통 있잖아.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 그 고통. 날마다 자살하는 날이 반복되는 거야. 그 시간에 갇혀버린다는 거야.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 세상이 끝나고 내 고통이 끝날 것 같아서 자살하지만 그 자살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천당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자살하는 그 순간에서 계속 돌고 도는 거야. 그걸 본 거예요. 그게 지옥이지 뭐겠어. 그러니 우리가 그 다음에 자살이 그럼 죄가 아니냐? 죄예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죄냐? 사람들이 자살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나를 사람들이 너무 미워한다.
날 미워하는 사람한테 복수하려고 자살을 해. 그런데 날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자살하면 좋아해. 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자살하면 아주 속이 편해. 아우 저거 죽어버리기 바랬는데 잘 죽었다 그런다니까. 그럼 왜 자살이 죄냐? 자살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죽음과 같은 고통을 남기는 거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자살하면서 평화롭고 자유로워져.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죽는 거야. 살아도 산 게 아닌 좀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살이 죄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왜 죄냐? 나를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 있어. 근데 모든 사람은 너가 죽어도 신경 안 써. 그러나 너를 사랑한 단 한 사람이 그 순간 죽는 거야. 그 다음 자살은 유전이에요. 자살은 심리적 유전이야. 무슨 얘기냐 하면 누군가 자살을 하자. 부모가 자살하잖아. 그러면 그걸 본 자녀 중에 자살률이 높다는 거야. 부모가 자살을 하면 자녀들의 자살률이 높대. 그만큼 자살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당신을 사랑한 사람을 산지옥에 가두는 거야. 그래서 자살이 나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너무 살기 괴로워서 죽고 싶어.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죽어야 되냐? 이 고통을 벗어난 다음에 정말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고통을 벗어난 다음에 그때 죽어야 돼. 지금 괴롭다고 지금 죽으면 이 괴로움 속에 영겁에 갇혀. 영원히 갇히는 거야. 그러니까 죽고 싶으면 정말 행복하다. 모든 게 만족하다. 그럴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죽으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생각하지 마. 무엇보다 청소년들 자살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 자살하면 학생증 사진이 영정사진인데 여러분들 학생증 사진 전부 다 스티커로 가리고 다니잖아. 근데 청소년이 자살하면 학생증 사진이 영정사진인데 그러니까 절대 죽으면 안 돼. 큰일 나. 뭔 말인지 알았지? 그래서 학생증 사진이나 혹은 주민등록 사진이 영정사진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주민등록 사진 만족해요? 나는 주민등록을 깊은 곳에 숨겨놨어. 내 동생이 내 주민등록증을 보고 언니 나 우울할 때 보여주게 나 주라 그러는 거야. 자기 우울할 때 한 번씩 보게 내 주민등록증을 달래는 거야. 나쁜 년. 그게 깊이 숨겨놨어. 아무도 못 보는 곳에. 예. 우리가 자살하면 주민등록 사진으로 영정사진 한단 말이야. 그리고 학생이 죽으면 학생증 사진으로 영정사진하고 죽으면 안 돼. 알았지?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돼. 그 다음 그래도 정말 죽고 싶잖아. 도저히 나는 못 살겠다. 정말 죽고 싶다. 그럼 뭘 하면 되냐? 목숨 걸고 싸워. 날 죽여라! 정말 회사에서 날 언제 자를지 모르고 계속해서 나를 협박하고 너 언제 자를지 모른다라면서 막 협박하고 그래. 그래서 죽고 싶잖아. 그러면 노조에 가입해버려. 노조에 가입한 다음에 그래! 날 죽여라! 그러면서 막 들이대. 그러면 죽는 것보다 나아 그게. 임금이 보장되지 않고 내가 일하고 싶어도 보장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서 죽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노조에 가입해버려. 민주노총에 가입서를 써버리고 그 민주노총에 투쟁에 목숨 걸고 따라다녀. 그래 나를 방패로 찍어 죽어라. 그러면서 열심히 따라다녀. 그러다 보면 모든 노동자가 그러다 보면 노동자가 죽을 필요가 없어. 그죠? 예. 우연히 들어왔다가 평생 뇌리에 남을 말을 듣고 가네요. 감사해요. 좋단 얘기죠? 죽고 싶으면 정말 너무 겁나고 두렵고 살기 어려워서 죽고 싶으면 노조에 가입해버려. 그래서 노조가 하란 대로 해. 그리고 날 죽여라 그래. 그럼 못 죽인다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 그래 죽여라 죽여. 그런 사람은 함부로 못 건드려. 죽을까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한 사람은 언제든지 휙 겁을 줘요. 근데 그래 죽여라. 나 빨리 죽고 싶어.
나 이 빈약한 몸뚱아리에서 빨리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싶어. 나 그래서 내가 영혼이 자유로워지면 내가 그 집 그녀한테 쫓아가고 내가 그녀 잠들 때마다 그녀이 막 잠들라 할 때 야! 그래서 깨우는 게 내 소원이니까 빨리 죽여라. 여기서 그녀이 누군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 누군지 몰라. 특정인을 얘기한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래서요. 차라리 죽여라 죽여. 그러면서 싸우러 나가는 사람은 함부로 못 건드려.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우리가 쟤네들의 섭리를 잘 봐야 돼. 저것들은 약자 앞에 강하고 강자 앞에 약해요. 다수 앞에 약해. 우리가 쟤네들보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뭐 몸도 안 건강해. 그러나 우리가 쟤네들보다 압도적으로 나은 부분은 딱 하나 뭐야? 쪽수. 우리는 쪽수에 있어서는 쟤네들보다 확실히 앞서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뭐냐? 우리 쪽수를 만들고 그 쪽수로 단일한 대우를 만들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가만히 있어 보자. 역대하에 나왔던 내용인데, 어서 와. 별일 없었어? 방송 중이야 아직. 자, 역대하 성경에 보면요. 잠깐만요. 내가 여기서 찾아드릴게요. 우리 딸 카리스마 있어. 마이크 꺼. 그리고 요구사항을 요구한대. 역대하 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기서 이제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이 지금의 중동 지방에 살았던 굉장히 키가 크고 힘이 센 그 선진 민족들이야.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유대 여호사밧이라는 왕 임금을 치러 온 거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니, 뭐 치러 왔단 얘기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여호와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잠깐만, 너무 어렵죠? 내가 그럼 다른 걸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이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려고 한 성소를 지어 바치고 이렇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난 이 성소가 우리 방송이 아닌가 싶어.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공격하려 왔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상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난 이 부분을요, 우리가 이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소위 친일파들을 척결하지 못한 부분, 이스라엘이 이 중동 땅으로 들어올 때 이 암몬 자손들을 채치지 못한 거, 죽이지 못하고 나라를 세운 게 화근이 되듯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면서 그 제국주의 친일파들을 제거하지 못한 게 오늘 이 고통의 뿌리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유다 모든 백성은 아녀자들까지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서 있었다. 그때 마침 회중 가운데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누구고 증조는 누구누구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적군은 시스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여루엘들 맞은편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이요, 사실 이 말을 제가 언제 받은 말이냐, 10월 13일 날 10월 13일 새벽에, 그때 이제 이 10월 달에 막 10월 12일까지 쟤네들이 국정교과서로 막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얘네들의 국정교과서로 끝나는 게 아니야.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그 뒤에 유신 헌법까지 부활시키는 게 얘네 목적이야. 그런데 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반대하던 여론이 비등해지고 찬성이 많아졌다는 여론조사가 12일 날 나와.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13일 날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새벽 5시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한테 답으로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선포한 거야. 그 여론조사는 거짓말이다. 국정교과서에 찬성 여론이 높다는 거, 그거 거짓말이다. 라고 내가 담대히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16일, 17일에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해보니까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거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박근혜와 저 권력은 자기네들이 승세를 몰았다고, 승세를 잡았다고, 지금 막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 유엔에서도 내일 집회를 지켜볼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엔이 본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고 평화롭게 우리의 요구를 했는지를 보여줍시다.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불법으로 우리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기록으로 남깁시다. 우리는 단지 대열을 만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 님은 부처님이라고 부르세요. 나는 불교도 아니야. 그럼 님은 알라라고 부르세요. 님들이 뭐라고 부르든 이 땅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의 섭리를 만드신 분은 단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 싸움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내일 대오를 갖추고 나와서 나는 무신이야! 나는 무신론자야! 혹시 귀신론자 아니에요?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얘기해놓고 은근히 귀신 얘기 좋아해. 그리고 무섭다고 그래. 그럼 그건 귀신론자야. 무신론자가 아니라 온 우주의 섭리를 만드신, 소위 우리가 매일 끝날 때마다 주문을 외우듯이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바로 그 말. 온 우주의 섭리를 만드신 그분이 이 싸움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일
춤추러 나오세요. 대열을 이루고 노래 부르고 춤추러 나오세요. 우리는 내일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의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침범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왕국을 세우려는 자들에게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끝났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끝내는 줄 알아. 아니야. 안 끝나. 자, 여기 또 할 말이 있어요. 박근혜, 역사 교육은 국민의 혼과 같은 거. 네, 이런 말해서 참 미안한데, 이게 이 혼사상이라는 게요. 예. 이게 박은식 선생님인가? 옛날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하시면서 민족사관으로 그 박은식 선생의 사관이 혼사상이야. 박은식의 혼사상을 이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본군 장교 출신 지아버지를 우상화할 생각을 해? 박은식의 혼을 모르는 거라면 무당이야? 왜 자꾸 혼을 불러? 뭐 무속인이야? 대통령 그만두고 이제 무속인 할 거야? 아, 왜 뻑하면 혼을 불러? 이해가 안 돼, 진짜. 독립운동을 했던 민족주의 사학자들 팔면서 혼이란 얘기 자꾸 쓰지 마. 내가 볼 때 우리 민족의 혼은 당신처럼 친일, 일본군 장교했던 지아버지가 친일한 게 아니라고 우기는 그런 사람이 부른다고 오는 게 민족의 혼이 아니야. 자꾸 그렇게 혼 얘기하면 귀신들이 모여, 귀신들이. 청와대에 그동안 당신 아버지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일본 놈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그 불쌍한 혼들이 청와대에 다 모일 거야. 자꾸 혼 부르지 마. 아유, 왠지 마음에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문득 드는데. 그러면서 말이에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진박, 가박, 용박, 쪽박, 홀박, 지랄 연병들이요. 박근혜가 기준이야? 99%가 좌편향? 야, 99%가 좌편향으로 보이면 네가 오른쪽 끝에 있단 얘기야. 네가 비정상이고 네가 편향돼 있단 얘기야. 진짜 친박, 가짜 친박, 아주 웃기고 자빠졌어. 응. 그 다음에 결국 박근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건 잘못된 교육을 받은, 올바르지 않은 교육을 받은 혼이 비정상적인 사람들 때문이다. 그 얘기를 박근혜는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박근혜가 자꾸 혼 얘기하고 자꾸만 무슨 이상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지가 경제를 망쳐놓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건 잘못된 역사적인 교육을 받고 그 혼이 비정상적인 사람들 때문이라고 덮어 씌우려고. 그래서 지금 그 혼 얘기 자꾸 하는 거야. 지랄 연병이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실패 누구 때문이야? 경제정책의 실패 누구 때문이야? 박근혜 때문 아니야. 내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집 대출금, 우리 집 살 때 한 대출금이 계속 늘었어. 그래갖고 이제 그 대출금을 이제 이자를 깎아달라고 내가 갔단 말이야. 그랬더니만 이자를 못 깎아준대. 내 대출은 해당 사항이 아니래. 아니 지금 금리가 저렇게 낮은데 왜 내 대출은 해당 사항이 아니냐? 그랬더니 내가 대출 받은 거는 고정금리로 했고 그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꿔줄 수가 없대. 그래서 연병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려고 다른 은행에서 서류를 떼다가 냈어. 내 거 내놔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깎아주는 거야. 그 자리에서 대출을 이자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이 중에서 집 사면서 얻은 대출이 얼만큼이냐는 거야. 집을 살 때 들어간 대출이 얼만큼이냐. 그래서 이거 대부분이 그거다. 그랬더니 그걸 내가 왜 물어보냐 그랬어. 집을 사는 대출은 집을 살 때 얻은 대출은 이율을 깎아줄 수 있지만 일반 대출은 이율을 깎아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일반 대출을 왜 얻겠어? 일반 대출 얻는 사람들 생활비가 없어서 대출 받는 사람들이야. 생활비가 없어서 대출 받는 사람들은 비싼 이자로 준다는 거야.
오로지 집을 사는데 들어가는 이자만 싼값에 준다는 거예요. 왜? 결국 부동산 투기범들을 자기네들이 떨고 싶은 거 빨리 떨어버리려고 빚내서 집 사라. 그걸로 집담보대출만 이자를 깎아주는 거야. 집을 살 때, 집을 구매하는 용도로 하는 대출만 깎아준다는 거야. 나한테 악플 달았던 애들 군대 가면 다 끝날 것 같잖아. 국방부 검찰한테 가서 조사받아. 그리고 처분서 오는 거야. 너네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욕하거나 군대 가기 전에 막 인생 캐세라세라 이러면서 막 나한테 악플 달고 군대 가면 봐줄 것 같지? 이거 군검찰에서 너희들 불러다 조사해. 그래서 이거 지금 군검찰에서도 여러 장 왔어. 그 다음에 내가 형사 고소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하잖아. 형사 고소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하고 우리 변호사한테 완전히 맡겨서 대신 뭘 하라 했어. 형사처벌하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 걸어서 그 민사소송으로 받으시라고 그랬단 말이야. 지금 이제 민사소송도 들어오기 시작했어. 민사소송 합의금,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판결금 그거 나한테 입금되기 시작했더라. 너네 알아서 해. 내가 지금 몇백 장 사인한 거 그거 형사고소 다 처분되고 이제 민사 다 들어가. 자, 무슨 얘기까지 했지? 자, 그래서 경제 망한 게 자기 탓이 아니다. 대출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은행 대출이 말이에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은행 대출 못 받아. 그렇잖아.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못 받아요. 은행 대출 받는 사람들은 집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죠? 집이 있어야 은행에서 대출 받아.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은행 대출 못 받아. 제2금융권, 그런데 제2금융권에서도 되게 비싼 이자인데, 그 제2금융권에서도 신용불량자들도 안 받아줘요. 그러면 사채 써야 되는 거야. 그 무지막지한 사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정말로 가난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은행 대출을 못 받아. 저금리로. 이게 얼마나 나쁜 나라냐고. 도리어, 우리나라에서 막 이슬람 욕 많이 하잖아요. 이슬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 이슬람에는 그 사회은행이 있어. 그래서 가난한 과부 남편이 죽었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러고서 와서 돈을 빌리면 무이자로 돈 빌려줘요. 그게 그 나라 국법이야. 그게 이슬람 법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비싼 이자,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많은 세금. 우리나라의 세금이요. 연봉 2, 3천이 내는 세금하고 연봉 6, 7천이 내는 세금하고 차이가 없어. 연봉 2, 3천이 내는 사람하고 6, 7천 받는 자영업자들이 내는 세금하고 차이가 없어. 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비용처를 많이 해줘. 그래서 실제 소득이 이 사람이 훨씬 적은데 내는 세금이 별 차이가 없는 거야. 세금은 별 차이 안 난다고 치더라도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봉 2, 3천 받는 사람한테 세금 부담률도 제일 많아. 그 사람의 소득 중에서 내는 세금 부담률이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높아. 더 많이 버는 사람은 그 사람 전체 소득에서 세금이 3발의 피야. 그런데 연봉 2, 3천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거야.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백수라서 세금 한 푼 안 내요, 망치부인님. 너 담배 피잖아. 하루에 한 갑씩 담배 피지. 그럼 네가 1년 동안에 내는 세금이 연봉 7천만 원 받는 세금만큼 내는 거야. 너네 아버지가 없는 돈이라도 차에 무슨 지방에 다니시면서 혹은 차 끌고 다니시면서 영업하러 다니면서 기름 넣지. 기름 넣을 때 유류세가 한 번 들어갈 때 5만 원 중에 2만 3천 원이 세금이야. 아니지. 지금은 거의 3만 원이 세금이겠다. 5만 원어치 기름 내면 3만 원이 세금이야. 저는 직업이 없어서 소득세가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그렇다니까. 지금 기름값이 1,500원이야. 기름값이 1,500원인데 1,500원 중에 900원이 유류세야, 리터당. 그러면 5만 원 중에 얼마야?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30%잖아. 아니, 5만 원 60%지. 3만 원이 세금이야. 내가 잘못 알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소주 한 병에 새우깡 한 봉지 사 먹었어요. 소주 한 병 새우깡 한 봉지에 몇천 원 줬다. 거기 몇백 원은 세금이야. 왜? 10%씩 따박따박 간접세 떼가잖아. 이거 지금 처음 들어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 범칙금 그것도 준조세지. 준조세지. 부가가치세는 물건 가격의 10%야. 그 다음에 유류세는 900 몇십 원으로 픽스가 돼 있어. 1,500원 중에 900 몇십 원이면 이거 지금 5만 원 중에 3만 원이 세금이란 얘기예요. 담배 한 갑에는 4,500원 중에 500원이 원가야. 4,000원이 세금이야. 그러면 열흘에 4만 원, 30일에 12만 원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1년 한 달에 기름 10만 원 넣었어. 6만 원 세금? 그 다음에 담배 한 갑씩 하루에 폈어. 그러면 한 달에 내는 세금이 얼마인 줄 알아요? 6만 원 더하기 6만 원 더하기 12만 원, 18만 원씩을 내. 그럼 1년이면 얼마인 줄 알아 그게? 그게 180만 원에다가 18만 원 두 개 36만 원 하면 200 몇십만 원 내잖아요. 210만 원 정도 내잖아. 그 200 몇십만 원이면 자산이 6억인가? 6억의 부동산 가진 사람이 내는 재산세야. 아니야, 그거보다 더 많지. 더 많지. 6억짜리 아파트 가졌다고 600만 원, 200만 원 안 내. 아니, 내가 지금 계산 잘못한 거예요? 하루 한 갑을 내면 1년에 146만 원 세금으로 내고, 그 다음에 한 달에 10만 원씩 기름을 넣으면 6만 원씩 12달 해봐. 6만 원씩 12달 하면 60만 원, 72만 원. 146만 원 더하기 72만 원 해봐봐요. 200만 원 넘는 세금이야. 세금을 우리가 근로소득세로 내는 것보다 그렇게 내는 세금이 더 많아. 간접세가 더 많다니까? 여러분이 마트에서 10만 원치 장을 봤어. 그럼 만 원이 세금이야. 근데 한 달 동안에 30만 원치 장을 봤어. 3만 원 세금이야. 1년 동안 합치면 36만 원이야. 그럼 아까 그 200만 원에다 36만 원 더해봐. 아파트 어마어마한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만큼 세금 낸 거야. 기가 막히죠? 우리 아파트 갖고 있어도 한 달에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 안 내는 것 같은데? 토지세, 재산세 다 해가지고요. 100만 원 안 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봐봐.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국민이 연봉 2천이야. 연봉 2,500인데, 세금을 그만큼 내. 그럼 이 사람은 소득 중에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야? 몇 퍼센트를? 최소 생활을 하면서도 내는 세금이 그게 지금 250만 원 나오는 거 아니에요? 200 몇십만 원? 그러면 이 사람 이 사람 연봉의 10%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희는 연봉의 10%를 세금으로 내고 있나? 안 내. 배당 소득 이런 거에 매번 10% 이상 내나? 안 내.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지. 건강보험료 준조세잖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무조건 내야 되잖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도 그거 내는 돈 200만 원이 만약에 월급이 200만 원이면 합쳐서 20만 원 정도 내잖아요. 그죠? 그것만 해도 10%야? 그럼 이건희도 자기 소득의 연소득의 10%를 보험료로 낼까요? 그 사람 연 배당소득 1100억인데 10%는 110억을 보험료로 내야 돼. 근데 얼마 내? 한 달에 200만 원. 원래 한 달에 10억을 내야 될 사람이 200만 원 낸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의 조세 부담률, 생활비, 그 사람의 소득 중에 조세로 부담하는 비율이 연봉 2, 3천이 제일 많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연봉 2, 3천이 소득 대비 세금 부담률이 제일 높대. 그리고 그것도 아예 조정을 해갖고 더 많이 걷어. 이유가 뭐냐? 그게 평균 임금이라. 50%가 그렇게 받기 때문이래. 가장 많은 숫자가 연봉 2, 3천이라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제일 많이 받는데. 정말 씨발이야. 오늘 처음 들었어요? 사실 이런 얘기를 우리 국민들이 10년 전에 몰랐어. 내가 아프리카에 맨 처음에 와서 1인당 GDP의 개념을 설명할 때 나한테 너무 뭐래더라? 무식화됐나? 1인당 GDP의 개념을 내가 설명하니까 1인당 GDP가 뭐야?
지금 내려갔다며. 1인당 GDP가 내려갔다라고 막 그러는데, 우리 또 계산 한번 해볼까요? 1인당 GDP, 현재 27,000달러? 27,000달러다. 지금 1달러가 얼마예요? 1달러 환율. 1,100원 정도 하죠. 1,150원? 70원. 오늘의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 오늘의 환율, 얼마예요? $1,164. 1,164원. 예. 그럼 오늘의 환율이 1,164원이야.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1인당 국민소득 한 사람이 1년에 3,142만 8천원을 예. 그 한 사람이 1년에 3,142만 8천원을 소득으로 얻으면 평균이래. 와! 나는 연봉 3,200인데 와! 나는 그럼 평균 이상이네요. 근데 혹시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님의 소득이 6,285만 6천원을 받으셔야 평균이에요. 그런데 혹시 아이가 하나 있으세요? 예. 그러면 님의 소득이 9,428만 4천원이어야지 평균 소득이에요. 그런데 설마 혹시 자녀가 둘이에요? 그러면 님의 소득이 1억 2,571만 2천원이어야 이게 평균 소득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예.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때 나더러 무식하다는 거야. 무식하다 하면서 어디서 그런 논리를 펴느니. 그게 내가 틀린 줄 알았잖아. 너무 당당하게 나한테 무식하다고 너무나 편향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너무나 뭐래더라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게 아니냐. 1인당 GDP가 뭐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총량을 국민 인구 숫자대로 나눈 거야. 경제 인구로 나눈 게 아니라 인구 숫자대로. 그러면 저게 평균 소득이란 얘기야. 와, 그때 황당했던 거.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실이 4인 가족의 평균 소득이 4, 5천 돼도 많이 받는 거예요. 그죠? 솔직히 지금 4, 5천만 돼도 그래도 죽는다 소리 안 하잖아. 그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 4인 가족이 4, 5천만 돼도 자기 중산층이라고 생각해. 예. 자기 중산층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평균 연봉이 얼마예요? 2,200인가? 현재 국민 평균 연봉이 2,200이야. 그러니까 국민의 연봉을 제일 많은 사람부터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을 쫙 나눠놓고 평균 임금이 2,200. 2,200보다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2,200보다 많이 받는 사람도 있지만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실제로 1억, 만약에 이 사람이 4인 가족이면 1억 2,570을 받아야 되는데 연봉이 2,200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는 1억 원을 누가 가져간다는 얘기야. 누가 가져가는 건데? 재벌이 가져가는 거야. 재벌이 임금에서 빼고 중소기업의 납품값 빼돌리고 그 다음에 대기업 유통업을 하면서 생산자들한테 여러분 그걸 무슨 마켓이라 무슨 상품이라 그러지? 가령 이마트 샴푸 롯데마트 휴지 이런 거 전부 다 원가보다 못하게 납품받아서 자기네 마크 찍어가지고 파는 거잖아. PPL 상품이라 그러나? PB 상품? PB 상품. 그건 만들면 만들수록 팔리면 팔릴수록 생산자한테 중소기업을 망하는 거야. 여러분 PB 상품이 되게 싸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사면 살수록 그 중소업체는 손해를 보는 거야. 좋은 상품 개발해서 이미지 만들고 홍보해갖고 잘 팔리는 가령 이게 이 PB 상품들의 나쁜 점은 뭐냐면 가장 잘 팔리고 가장 인기 있는 상품 그걸 이름을 지워. 가령 땡땡땡 세탁세제가 있다. 그러면 땡땡땡 세탁세제가 제일 인기 있고 많이 팔려. 그럼 그 회사에다가 이름 지우고 롯데마트 세제, 이마트 세제라고 바꾸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납품값 원래 기본적인 납품값보다 낮춰서 포장이나 이런 걸 자기네들이 디자인했기 때문에 더 납품값 낮추라고 해서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렇게 모은 돈, 그렇게 사재긴 돈으로 700조 원 쌓아놓고 있는 거야. 우리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600 몇십 조인데 그 600 몇십 조가 원래는 이 정도 돈 받았으면 4인 가족 가장이 연봉 1억 2,571만 2천원을 받았으면
절대 지지 않을 빚이야. 뭐라고요? 4인 가족의 가장이 1억 2,571만 2천 원을 받았으면 절대로 지지 않을 빚을 국민이 600 몇십 조를 지고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뭐 때문이야? 그 이유가 그 돈을 누가 빼돌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돈은요, 사실 이 금액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똑같이 나눴을 때의 금액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나누라 그랬어요? 똑같이 1억 2,570 달라 그랬어? 아니잖아. 우리 국민이 원하는 건 뭐야? 그래, 한 5,200은 너 먹어. 우리 국민 숫자대로 5,200씩 모아갖고 30대 재벌 기업의 운영진이 나눠 먹어도 그거 수백조 원이야. 대신 일반 국민에게 한 연봉 7천은 줘라. 그러면 누가 그래? 연봉 7천은 근거가 뭐냐? 연봉 7천의 근거가 뭐냐? 4인 가족이요. 1인당 생활비 애들도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가요. 옷 사입고 먹고 뭐 감기 걸리고 뭐 이런 것들, 교육비. 그래서 4인 가족의 한 달, 그러니까 1년 생활비 1,000만 원씩이야. 그 다음에 가정, 이 집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1,000만 원 들어가요. 대출금을 내든 아니면 관리비를 내든 월세를 내든 1,000만 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부부의 노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노후연금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적어도 1년에 2,000만 원 저축해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내 노후를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연봉 7천이 생활임금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연봉 7천이 물가 인상을 반영한 생활임금이라고.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생활임금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 기억나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최저임금 얘기보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일반 노동자들에게 생활이 가능한 물가 인상을 반영한 생활임금을 달라. 그런 투쟁을 했었어, 노조들이. 기억해요? 기억나? 그런데 어떻게 되면서 이명박 시대가 되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그리고 전 OECD에서 가장 뭐 밑에서 4번째 최저임금. 미국이 기본이 10,000원이고 10,000원인데 16,000원을 올리겠다는 거 아니야. 미국이 지금 현재 기본이 10,000원 정도인데 그걸 15,000원으로 올리겠다는 운동을 전개 중에 있어요. 그리고 뭐 호주 같은 나라가 제일 비싸서 그게 16,000인가? 1시간당 시급이 16,000인가 그래. 거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시급이 높은 나라야. 근데 호주는 왜 그럼 시급이 그렇게 높으냐? 물가가 높아서. 호주에요, 물가가 되게 높대요.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이 시급이 높은 이유는 물가가 높기 때문이야. 물가가 높으니까 시급도 높은 거야. 근데 그럼 우리나라 물가는요, 전 세계에서 물가 제일 비싼 나라가 어딘지 알지? 한국. 전 세계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나라 어디? 한국. 똑같이 2,000원짜리 과자에 똑같이 2,000원, 그러니까 호주에서 2,000원씩 과자의 양을 한국에서 사려면 8,000원 써야 돼. 뭐요? 호주에서 2,000원어치 과자가 이만큼이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만큼의 과자를 사려면 얼만큼 사야 돼요? 8,000원어치 사야 돼요. 그래야 이만큼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 물가가 4배란 얘기야. 뭔 소린데요? 포장. 포장 뜯으면 실제 과자는 요만큼이잖아. 그러니까 호주에서 2,000원어치 과자를 이만큼이 호주에서 판다. 우리가 과자 양을 이만큼 먹으려면 8,000원어치를 사야 호주 2,000원어치만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나라예요. 기름값도 그랬잖아. 기름값. 전 세계에서 물가 제일 비싼 도시가 뉴욕인데, 뉴욕의 기름값이 1리터에 610원이라고, 600 몇십 원이라고. 우리나라 1,500원이잖아. 3배야. 뉴욕의 3배.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물가는 제일 높으면서 소득은 OECD 최하위권이에요. 그러면 물가 대비 소득을 비율로 만들잖아. 우리 꼴찌야.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왜 밑에 있는 우리나라보다 시급이 우리보다 낮은 나라들 있잖아. 우리보다 시급이 낮은 나라들은 물가가 우리보다 싸. 그걸 그렇게 따지면요, 물가를 반영한 임금을 따지면 우리가 OECD 꼴등이야. 세계 선진국의 꼴등이야. 이게 바로 무슨 문제냐?
오로지 박근혜가 집권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있잖아요. 얼마 안 있어서 박근혜 지지율 올랐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어. 내일 지나면 박근혜 지지율 올랐다는 개뻥이 나올 수 있어. 이유가 뭐냐? 지금 박근혜가 계속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하는. 근데 이제 그런 뉴스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잘 들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야. 내가 그랬잖아. 지금 새누리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민생을 팔았어. 민생 법안 통과시키게 야당으로부터 돌아오라고 막 얘기를 했잖아. 근데 누구야? 이 야당 내 그 또라이 새끼들이 문재인이 막 국정교과서 반대 투쟁하고 돌아다니는데 원내로 돌아가야 된다고 막 지랄해서 원내로 돌아갔단 말이야. 돌아갔는데 거기에 대한 욕을 더 많이 먹었어.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통과시키려는 법안이 노동악법이야. 근데 그 노동악법을 얘네들이 동조해주면 욕은 누가 먹어? 야당이 먹어. 그러니까 야당이 동조를 안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뉴스 찾아보잖아요. 뉴스 찾아보면 지난 월요일 뉴스인가 그래. 월요일 뉴스에 박근혜가 이 노동법안, 민생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막 협박한 장면이 나와. 쓱 지나가고 아무도 안 본 뉴스야. 지금 뭐냐?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원하는 건 민생 공포를 팔아서 야당을 끌어다가 노동학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거야. 그래야 재벌 언론에서 박근혜 지지율 올라갔다고 써주니까. 지금 박근혜 지지율 올라갔다는 뉴스가 안 나오고 한국갤럽이니 뭐니 다 지지율 내려간다, 떨어지고 있다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노동학법 통과시키면 올라갔다는 얘기 써주려고. 그때 그들의 멘트는 뭐냐? 민생 법안을 처리한 박근혜 리더십 국민들이 높게 반영했다라고 뻥치려고. 그래서 지금 박근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모든 언론이 일제히 써주는 거야. 그거는 압박하는 거예요. 빨리 노동학법 통과시키라고. 그래야 재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쉽게 자르고 더 만만디가 되면 그때 미디어들에서 일제히 그 노동학법이 통과되면 박근혜 지지율 올랐다는 보도가 나올 텐데 믿지 말라고. 그거 쌍뻥이라고. 쌍개뻥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노동학법 강행하고 날치기 통과하고 규제 완화를 통과시킨 다음에 그걸로 박근혜 지지율 올라갔다라고 쓰면 그거 개뻥이야. 내 전화번호 왜 물어? 물어서 어떡하게? 우리 집 찾아오게? 자, 여러분 지금요 박근혜 지지율 폭망이에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돌아오는 얘기도요. 굉장히 박근혜에 대한 불만, 분노. 그러니까 분노까지는 아닌데 불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박근혜에 대한 불만이 서서히 표출되고 있대. 그 다음에 경남 지역에서 들어온 얘기는 완전히 등 돌렸대. 경남 지역에서는 박근혜한테 완전히 등 돌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구 경북에서도 그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야. 그동안에는 불만을 감히 얘기하지 못했는데, 이거 봐. 또 대구 경북 얘기 나오니까 잘 보세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박근혜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하니까 이 가열찬 노력 보셨죠? 지금 보셨죠?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박근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다니까 막 채팅창에서 난동 피우잖아. 이거 봐. 또 왔어. 지금 얘네들이 인증해 준 거죠? 지금 인증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박근혜에 대한 이거 되게 중요한 수치야. 내가 그랬잖아. 대구 경북이 무조건 박근혜 편이라고 누가 그러냐고. 내가 지금 계속 이번 주 내에 그랬잖아. 대구 경북이 무조건 박근혜의 지시를 따를 거라고 누가 그랬냐. 표시는 두 가지야. 우리가 갖고 있는 객관적 지표 두 가지. 첫째, 김부겸이 대구에서 2번 기호 달고 40% 얻었다. 둘째, 박근혜 아성 영덕에서 박근혜가 그토록 반대했던 주민투표 32%가 투표했다. 박근혜 동네 거기는 박근혜 천국이기 때문에 박근혜 왕국이기 때문에 거기서 원래 박근혜가 반대하면 10%도 안 나오는 게 정상이야. 진보 세력 지지자 7%에서 10% 투표하면 많이 한 거야. 32%가 투표했어. 뭘 의미해? 박근혜가 탄핵까지는 아니더라도 박근혜가 틀렸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32%가 됐단 얘기야. 박근혜와 정부가 틀렸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32%란 얘기야. 영덕 주민이
32%가 투표했고 91.7%가 원전에 반대했다는 얘기는 박근혜 지지층에서도 10몇 프로가 돌아섰다는 얘기야. 영남은 무섭게 돌아서고 있대요. 분위기가 하루가 다르대. 특히 이 홍준표 주민 소환하고 겹쳐지면서 분위기가 하루가 다르대요. 그 다음에 영남이 또 화난 건 이번에 국회에서 박근혜랑 최경환이 경북에다만 뭐 무슨 몇천억 1조 원 가까이 경북에다만 쏟아부었잖아. 그래서 그 소문이 영남에 쫙 퍼진 거야. 그래서 하루아침에 지금 영남에서도요 박근혜에 대한 불만이 엄청 표출되고 있대. 무지 많이. 내가 뭐라 그랬어. 박근혜더러 뭐라 그랬냐면 10월 말에 당신이 국정교과서를 그러니까 내가 뭐랬냐면 그때까지는 이 국정교과서로 선거에 영향은 못 미칠 거다. 보수들도 반대하기 때문에 보수 세력도 반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그 보수가 국정교과서 때문에 야당을 찍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보수들이 반대할 거고 당신의 무덤이 될 거니까 내 10월 말에 뭐라 하냐. 국정교과서 고시 강행하지 마라. 그러면 반발이 더 커질 거고 이 뒤에 후폭풍이 더 감당 못하게 될 거라 그랬잖아. 내 말을 인증하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10월 달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국정교과서에 반대한다고 국정교과서와 내년 총선이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부분이 관계없다 그랬어. 그때 20몇 프로만 국정교과서하고 내년 총선을 연계해서 투표하겠다고 얘기했고 다수가 40몇 프로가 관계없다라고 얘기했어. 기억나죠?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어. 그런데 어저께인가 여론조사가 새로 나왔어. 국민 몇십 프로? 58%? 국민 60%가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국회의원 찍겠다. 이게 10월 달에는 국정교과서 찬반하고 관계없이 투표하겠다 그랬어서 사람들이. 그런데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다음에 지금 국민 60%가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사람을 국회의원 뽑겠다. 내가 뭐라 그랬어. 여론은 계속 당신에게 불리하게 갈 거다. 제가요, 나는 이번에 고상만 그 조사관의 책이 이렇게 잘 팔린 거, 나는 이게 장준하 선생의 업적도 있지만 장준하를 죽인 박정희에 대한 비난이라고 생각해. 68.9%? 그 뉴스 좀 갖고 와봐. 이 박정희를 죽인 새누리당 정두원 다들 발가벗은 임금님 앞에 국가적 위기, 국민 우습게 보다간 역풍받고 필패할 것이다. 나랑 내기해도 된다? 그럼 탄핵을 해. 새누리당 의원들 박근혜 비판만 하지 말고 탄핵을 하라고. 너네가 결단하면 탄핵할 수 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새누리당 비박하고 그 다음에 야당하고 합치면 탄핵도 할 수 있지 뭘. 안 그래?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요. 여론조사 기사 좀 갖고 오시고요. 여론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 나도 솔직히 얘기해서 10월 달에 국정교과서가 계속해서 여론이 악화될 거다. 그리고 이걸로 박근혜 무덤이 될 거다. 박정희까지 부관 참시될 거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할 때도 솔직히 내 마음속에 설마 그랬어. 그게 어떻게 해요? 내가 나오는 말이니까 그 말을 했어. 그러면서 솔직히 하나님한테 물었다니까.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국정교과서가 앞으로 계속 여론이 악화되고 그리고 이걸로 박근혜 무덤이 되냐고.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되고 있어. 방장님 바꿀 수도 없는 얘기 해봤자 소용없어요. 누가 그래 바꿀 수 없다고. 바꿀 수 없길 바라는 건 너의 소망이지.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꼭 저렇게 초를 친 인간들 있죠. 국민 절반 이상 내년 총선 국정교과서 반대 후보에게 투표할 것. 이게 조사기관이 누구야? 미디어오늘 STI. 그러니까 이게 신생 여론조사 기관이구만. 국정교과서와 내년 총선. 국정화 찬성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35.3%. 이게
새누리당 고정득표율이야. 잘 봐요. 35.3%가 새누리당 고정 그 득표율이거든. 지금 국정화 찬성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35.3%. 새누리당 지지자들만 고립된 거야. 그리고 국정화 반대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52.9%. 52.9%가 국정화 반대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이게요, 왜 중요한 기사냐? 이게 지난 10월 말하고 달라졌어. 10월 말에는 국정교과서와 총선은 별개다가 48%인가 그랬어. 43%? 국정교과서와 총선은 별개다가 40몇 프로였어. 그런데 지금 국정교과서 반대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가 52.9%다. 거기다가 중도 세력이 70% 이상이 국정교과서 반대로 똘똘 뭉쳤어. 이런 예가 드물어요.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이런 예가 드물어.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뭉치고 있는 거야. 11.8% 이제 두고 보겠다는 거지. 예, 그랬잖아. 우리나라에 반드시 투표하는 10%가 있다고. 자, 좌우지간. 그래서 나도 얘기해놓고 내가 믿지 못했던 내용인데 지금 인증이 되고 있어. 증명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요. 박정희에 대한 책이 또 한 권 나왔어. 박정희에 대한 책이 또 한 권 나왔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박정희 장군 나를 꼭 죽여야겠소. 예, 박정희 장군 나를 꼭 죽여야겠소 라고. 이게 뭐냐면 남쪽은 사건을 만들어 황태성의 목숨을 끊어버렸고 북쪽은 사건 이후 그의 존재를 지워버렸다. 이게 김일성하고 박정희가 서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 황태성이라는 사람을 김일성이 박정희한테 보낸 거야. 그랬는데 그 황태성이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처음에는 김일성하고의 대화 창구로 황태성한테 막 물어보고 그랬었다는 거야. 그러다가 그 당시에 어떤 그 여론이 되게 안 좋아지는 사건이 터져. 뭐였더라? 쿠데타 이후에 미국에서 박정희를, 이게 박정희의 가족하고도, 친척하고도 알고 지내는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박정희네 형네 가족인가? 박정희 형 가족하고 친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박정희를 만나러 왔는데, 이 사람을 박정희가 자기가 정치적인 위기에 몰리니까 이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갖고 죽인 사건이야. 박상희 친구. 이게 황태성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이 책을 쓴 사람이 우리 선배네. 예. 작가 김학민, 이창훈 중에 이창훈이라는 사람이 우리 선배예요. 예. 그래갖고 내가 이 선배를 부르기로 했어. 예. 이 선배하고 약속 잡는 대로 작가와의 만남, 예, 주선할게요. 나는 이 책과 그 장준하 선생님 책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뭐라 했어? 박근혜가 박정희를 우상화하려고 자꾸 무리수를 두면 박정희의 치부가 드러날 거라 그랬잖아. 그죠? 박정희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박정희가 부관참시될 거라 그랬잖아. 나는 자꾸만 박근혜가 박정희를 우상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이런 문제가 터진다고 봐요. 빨리 중단해야 돼. 빨리 중단하지 않으면 박근혜는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부관참시하게 될 거야. 예. 하여간 그래서 박정희 장군 나를 꼭 죽여야겠소의 작가를 초청할 것이다 라는 이 선배가 참 웃긴 선배인데, 예, 하여튼 그때를 좀 기다려 주시고요. 야, 지금 뭐 방송을 막 공격하려고 지금 방송을 이제 막 뭐라 그러나 방송을 지금 막 공격하려고 막 카메라가 막 깜빡깜빡하고 지금 막 이 밑에서 CPU 사용량이 올라간다고 11%밖에 안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예.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볼 건데요. 뭐냐 하면
음. 잠깐만. 저희 CBS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찬성하시면 왼쪽, 반대하시면 오른쪽으로 각각 스티커를 붙이시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미화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역사 문제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저희 세대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각자 가진 가치관에서 판단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반대했습니다. 너무 한 사람의 입장으로만 역사를 판단하고 쏘여질까 봐 걱정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반대를 하였습니다. 국정원 교과서에 반대하는 게 저희가 더 배울 기회가 좀 폭이 좀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엔 어르신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종묘 공원에 나왔습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찬성하시면 왼쪽, 반대하시면 오른쪽으로 스티커를 붙이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찬성해야지. 교과서에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파가 거기에 왜 나와 교과서에. 이 나라에서 나오는 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북한 편을 들어서 젊은 사람들 배우는 걸 갖다 거꾸로 배우게 만들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거는. 다음 정권이 바뀌면은 다시 또 마찬가지 국정교사가 또 바뀌기 때문에 헛돈 버리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아니 올바르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막냐 이거야. 나쁜 사람들 아니야. 후손들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정부가 나쁘려고 저걸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깜짝이야.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그 노인들 중에 48표가 찬성, 10표가 반대. 그러면서 반대가 너무 적다라고 느끼셨어요? 반대가 너무 적다고 느끼셨어요? 저거 되게 큰 숫자예요. 저 종묘에서 그 늘 모여 놀고 계시는 노인들 아니야. 저기는 거의 분위기가 박근혜 찬양 분위기로 간단 말이야. 근데 저기에서 10분이 반대를 하고 더 많은 사람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싸움이 난 거지. 자기네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면 왜 시비를 걸겠어. 그죠? 이거 내가 그랬잖아. 노인들 중에도 20%는 우리 편이 있다고. 근데 사실 종묘에서 저 정도면 우리 편이 더 많다고 봐야 돼. 종묘에서 20%면
현실적으로는 지금 35% 40%가 우리 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설문이 다툼 때문에 중단됐다잖아. 그 대구 노인들 문제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대구에서 우리나라에서 민족운동이 제일 활발했던 데가 대구야. 독립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왕성했던 데가 대구라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자가 제일 많았던 것도 대구예요. 대구 노인들을 무시하지 마. 그분들이 지금 하도 독재체제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지금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그들이 원하는 답을 얘기해서 그렇지, 그분들이 때가 오면 들고 일어나요. 옛날 얘기입니다. 언제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채팅했다고 옛날 얘기를 해. 옛날 얘기이길 바라는 거죠. 옛날 얘기이길 바라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에요, 들고 일어나는 건 순식간이에요. 대구가 원래 그런 곳이야. 우리나라에서 민족운동의 중심지가 대구였어요. 그리고 대구가 원래 옛날부터 큰 도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주의자들이 제일 많았던 곳도 대구였어. 그래서 박정희가 대구 지역의 민주화 인사들을 완전히 싹쓸이한 거 아니야. 여수 순천 지역하고 대구가 원래 진보 세력이 되게 많았던 동네야. 그래서 대구에서 인혁당 사건 피해자 5명인가가 대구 출신이야. 8명 중에 5명이 대구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수 순천 지역도 그 여순 사태, 그걸로 굉장히 많은 진보 세력을 죽여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제거하고 지금 그만큼, 그리고 대구에서 인혁당 사건만이 나온 게 아니라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단일 사건으로 그 당시까지 최대 구속자를 낳았던 사건이 한일극장 앞에서 굴욕적인 한일수교 반대투쟁, 그것도 한일극장 앞에서 굉장히 많았고요. 이 대구가 굉장히 투쟁의 도시였어. 그런데 그럼 대구가 왜 지금 저렇게 기가 죽었냐? 기가 왜 그렇게 죽었냐 하면, 누구 강퇴시키라는 사람, 누구 강퇴시키라는 사람 강퇴할게요. 대구가 왜 저렇게 죽었느냐? 그 당시에 그렇게 학생운동하고 민주화운동했던 사람들 다 죽였거든. 보는 앞에서 처절하게 짓밟았어. 그래서 대구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자기 속마음을 표현을 못하는데, 그렇게 속마음을 못하던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야. 언제? 김부겸 40%. 김부겸 40%가 그런 의미라고요. 대구 경북은 꼴통이고 부산은 좀 다르지만 대구는 꼴통들의 동네다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부산에서 2012년 국회의원들이 받은 표가 40%대였어. 대구에서 김부겸이 40%를 얻었다니까? 그게 뭘 말하는데? 대구 경북도 똑같다는 거야.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어.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고, 거기도 상식 있는 사람들이 있고, 대구 경북 출신들이, 그 지식인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 왜 야권을 찍지 않았느냐 하면, 야당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형편없는 후보들이 많았어. 그래서 안 나왔던 거야. 그래서 안 나왔던 거야. 안 찍어줬던 거야. 그런데 김부겸한테 40%가 줬다는 얘기는 다음엔 더 높아질걸? 대구 경북은 꼴통 동네다? 그렇게 못 박지 마. 대구 경북 강남 상구는 무조건 한나라당 표다? 못 박지 마. 그게 세뇌야. 그래서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은 말을 못하게 만들려고 쟤네들이 세뇌시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대구 경북에도 상식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강남 상구에도 상식 있는 지식인들이 있는데 미쳤다고 무조건 새누리당 찍어주겠어? 지금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한반도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볼만 하셨나요? 네, 우리 딸내미가 잠깐 좀 어디 같이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내일 1시, 저는 내일 1시에, 1시 반까지, 어디냐? 마로니에 공원으로 갈 거예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그 마로니에 공원이 서울대학병원 후문 반대편이야. 수구문 맞은편.
그래서 마로니에 공원으로 망치 부인은 내일 1시 반까지 갈 겁니다. 망치 부인을 보러 오실 분들 1시 반까지 그 마로니에 공원으로 오세요. 웬만하면 깔끔한 옷을 입고 오시는데요. 나는 백수라 깔끔한 옷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예복 추리닝 아래를 입고 오세요. 아, 저는 등산복밖에 없어요. 그러면 등산 장비를 풀 세트를 갖추고 노르딕 워킹으로 준비해서 오세요. 그리고 우리는 망치 산악회다라고 우기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망치 산악회가 돼서 노르딕 워킹을 하면서 광화문까지 가는 거야. 노르딕 워킹은 뭔지 알지? 지팡이 짚고 건너는 거. 예. 그 다음에 저는 백수인데요. 그러면 꼭 추리닝 아래로 차려입고 오세요. 머리는 꼭 떡이 져야 돼. 그래서 백수연대 딱 그래도 띠는 둘러야지. 백수연대라고 딱 띠 두르고 나와서 예, 백수부터 등산객까지 우리 모두 화났다, 이걸 보여주는 내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내일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는 경찰이 있다면 절대 그들에게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큰 몸짓으로 춤을 춥니다. 그래서 우리의 춤이 온 세계에 16일 아침 온 세계 조간신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대한민국 국민들 다시 일어났다는 뉴스가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내일 우리 한바탕 민주주의 축제의 날을 만들어 봅시다. 자유민주주의 사상. 우리는 내일 대한민국에 위협받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러 시내로 갑니다. 이 싸움의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그분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지켜보면 됩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멋지게 싸우다 죽읍시다. 그렇게 우리 내일 나아갑시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거다. 그러나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차피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그런데 가다가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가다가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다. 우리 앞에 길을 만든 사람들처럼 우리가 길을 만들 차례다. 우리 앞에 빛이 됐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빛이 될 차례다. 이제 진짜 우리의 시대가 온 거다. 내일 낮 1시 반 마로니에 공원에서 만나요.